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 365 후반 절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책 안에 교양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최대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일랜드 감자 기근인데 1841년부터 10년 동안 감자 역병이 아일랜드 전역에 퍼지죠. 아일랜드 전체 인구의 20%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인구들이 굶어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기근으로 인해서 아일랜드에서는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못 살겠다 하고 미국으로 많이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인구의 지금 현재 보면 3,400만 명 정도가 아일랜드계 이민자라고 이제 스스로를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런 인구로 구성이 돼 있고,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유명한 대통령 케네디, 클린턴, 이게 이제 아이리시 계통의 대통령이죠. 아일랜드 가면 케네디 조상의 생가도 있고 그래요. 유럽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가 이제 아일랜드였는데 1990년도에 메리 로빈슨이라는 여자 대통령이 취임을 해요. 굉장히 보수적인 카톨릭 국가라서 여자가 대통령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무슨 여자가 대통령이야. 정치에 대한 그 불신 이런 것도 있어서 국민들이 이제 장난으로 투표를 했죠. 정말 장난으로 투표를 했는데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빚이 없죠. 그래서 스스로가 생각하는 이런 개혁을 굳건하게 밀고 나가게 됩니다. 해외 공장들 여러 유치를 하죠. 보면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공하고 법인세율도 굉장히 낮죠. 그래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의 유럽 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일랜드에 많이 위치해 있죠. 유럽에 가장 못 사는 나라, 빈곤한 나라였던 아일랜드, 그리고 영국에 80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당하게 돼요. 원래 아일랜드는 갤릭이라는 모국어가 있어요. 아직도 갤릭 방송이 있는데 800년 식민지 동안 모국어를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어를 쓰는 나라가 됐는데, 그렇게 시달림을 당했던 그런 아일랜드가 드디어 1인당 국민소득이 영국을 추월하게 됩니다. 벌써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더블린에 가게 되면 그걸 기념하기 위한 스파이어스 첨탑인가 굉장히 뾰족한 그 첨탑이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영국 하면은 우리는 항상 잉글랜드를 영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영국이 아니라, 영국이라고 하면 이게 UK라고 해야죠. 유나이티드 킹덤 또는 브리티시라고 해야지 이게 영국이 됩니다. 그 안에 잉글랜드가 있고 웨일즈가 있고 스코틀랜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던 아일랜드가 있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의 스코틀랜드 사람들, 웨일즈 사람들도 많이 와 있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영국에서 왔다고, 영국에서 왔대, you're from England?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아니에요. 브리티시, 유나이티드 킹덤이고, 자,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는 켈트족입니다. 서로 친해요. 서로 친하고, 잉글랜드하고는 같은 나라 안에 포함되어 있어도 굉장히 안 친해요. 잉글랜드가 독일하고 축구하면 독일 응원하는 그런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에이브럼 링컨,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이제 남북 전쟁을 하게 되죠. 북부와 남부의 어떤 정치 체제라든가 경제 체제에 대한 신념이 다르고 이런 갈등이 격화돼서 결국 전쟁까지 하게 되는데, 자, 링컨은 미 합중국이라는 이런 체계에 대해서 굉장한 신념과 대의를 갖고 있던 그런 대통령이에요. 미 합중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구현한 공화주의,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그런 대통령이 통치를 하는 이런 공화주의의 이상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아니 미국 원래 한 나라 아니야?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시대 때만 해도 미국은 그런 한 나라라는 개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각자의 주, 그리고 각자의 지역, 이렇게 생각을 하지 우리가 꼭 하나로 뭉쳐야 돼? 이런 개념은 굉장히 희박했죠. 하지만 링컨은 그런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신념을 갖고 있었고, 북부의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나서도 패자인 남부 지역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요. 그래서 전체 미국을 단합시키면서 오늘날의 미 합중국 형태로 유지 존속해 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그런 대통령이 바로 링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미국도 남북전쟁을 했죠. 무려 4년이나 했어요. 1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군인만 60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도 남북전쟁을 했죠. 그런 걸로 인해서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이런 갈등을 잊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 미국도 저러한 전쟁의 상처, 갈등, 추억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의 나라로 합중국으로 잘 유지 존속해 오고 있죠. 우리도 저런 부분들을 우리의 앞날에 있어서 하나의 그 모델로서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롤리타라는 소설책이 있어요.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소설인데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하면은 얼마 전에 보니까 2위에 꼽혔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이나 영화화가 됐습니다. 내용 자체는 좀 독특해요. 어떤 중년 교수가 12세 소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가지고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소녀의 엄마와 결혼을 하게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소설을 읽기에 시간이 걸리면 영화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이 그림 자주 보죠. 고흐의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고흐가 월트 휘트먼이라는 그 시인의 시에 대해서 논평을 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논평이 뭐냐면, 별이 빛나는 거대한 밤하늘, 결국 이것은 신이며 현세를 초월하는 영혼이라고 부를 수밖에. 밤하늘, 별들이 막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의 신이고 영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는 평상에 누워있으면 밤하늘에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발전을 해서 야간 조명이 너무 강하니까 별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추억도 생각나는 그런 그림이고 유명한 그림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스페인 내전, 제2차 세계대전에 가려서 스페인 내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죠. 근데 2차 세계대전에 뭔가 예행 연습격인, 굉장히 당시 유럽에서는 엄청난 이슈가 됐던 그런 전쟁이 바로 스페인 내전입니다. 1936년부터 39년, 정부는 좌파 사회주의 정부예요. 그리고 이제 파시스트 반군, 프랑코의 반란군인데, 여기 이제 프랑코의 반란군은 독일하고 이탈리아에서 지원을 하고, 사회주의 정부는 소련과 기타 다른 유럽 국가들,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자유주의적인 젊은이들이 유럽과 미국에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한 거예요. 조지 오웰과 어니스트 해밍웨이도 이 정부 편에 참전을 했다고 그래요. 당시에 이제 독일이 공군을 이용해서 게르니카라는 그런 지역의 민간인들을 학살한 일이 있었어요. 그 일에 충격을 받은 피카소가 반전 그림을 그리죠. 그 유명한 게르니카, 스페인 내전으로 인해 그리게 된 바로 그림입니다. 그리고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참전 경험이 이제 소설로 출간이 됐는데, 그 유명한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이 책이 바로 스페인 내전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죠. 근데 재밌게도 독일과 이탈리아는 스페인의 프랑코 반군을 지원을 했고 결국 반군이 스페인을 장악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 프랑코 반군이 2차 세계대전에는 중립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2차 세계대전 하면은 뭐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이탈리아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는데 스페인 얘기는 잘 못 들어보죠. 쟤들은 뭐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립을 지켰다고 합니다. 모택동, 마오쩌둥입니다. 마오쩌둥은 어떤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좀 고마워해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마오쩌둥은 중국이 수세기 동안 막 영국, 프랑스, 뭐 일본 뭐 아주 그냥 곳곳 침탈을 엄청나게 당했잖아요. 그러한 외세 침탈의 그 역사를 종결시키고 대륙을 통일시킨, 넓게 통일시킨 그런 인물로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죠. 그런데 50년대 후반부터 폭군으로 변모를 합니다.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중국이 발전해야 된다, 대약진 운동이라고 그래서 제철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각 집 마당에다가 고로를 만들어 가지고 집집마다 철을 생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철을 생산하려고 농기구까지 녹일 정도로, 그걸로 인해서 농사는 또 농사대로 더 못 지게 되는, 그래서 4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거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참새가 이제 농산물을 먹으니까 저새는 해로운 새다 해서 전국적으로 참새 잡이에 나서 가지고 아주 코미디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1, 2년 안에 참새가 이제 씨가 마릅니다. 참새가 쉬지 못하게 막 계속 나무 치고 막 전선 치고 해가지고 참새들이 나중에는 지쳐서 막 떨어지고, 그런데 참새 씨가 마르니까 이 해충이 막 어마어마하게 창궐을 하는, 그래가지고 또 농사가 망가져가지고 또 수천만 명이 죽고, 이런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인해서 실권자에서 물러나고 류사오치하고 등소평이 실권을 갖게 되는데, 대약진 운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제대로 이제 뭔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내가 뒤로 물러난 것 같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느닷없이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젊은이들이 나서자 해가지고 홍위병을 조직해가지고 온 나라를 그냥 쑥대밭을 만들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자비판시키고
뭐 선생님, 뭐 이루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 대혁명에 대한 참상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지금 중국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 꺼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이제 상처가 된 것이죠. 근데 지금 보면 뭐 한 90년대부터 이제 중국의 경제 개발을 시작했는데 지금 뭐 거의 어떤 분야에 따라서는 우리를 훨씬 능가하는 분야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우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쫓아왔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일자리를 또 많이 뺐었죠. 중국으로 이전해서. 근데 마오쩌둥이 저런 희한한 행동들을 안 하고 저 때부터 제대로 경제 개발에 몰입을 했다면 우리의 어떤 기회는 상당히 줄어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마오쩌둥의 저런 희한한 행동들을 약간은 고맙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부분이 중국은 국가보다는 당이 우선시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중국이죠. 그래서 군대도 국군이라고 안 해요. 당군이라고 합니다. 당군. 당의 군대. 그리고 국가 수반도 당 총서기. 그러니까 공산당이 국가 위에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제 중국의 국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D-Day 1944년 6월 6일 나치가 장악하고 있던 유럽의 연합군들의 대대적인 침투를 개시한 날, 그게 바로 D-Day라고 합니다. 저는 D-Day가 뭐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어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인지 알았는데 D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저 어떤 것의 시작을 알리는 군사용어래요. 군사용어.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연합군 침투작전으로부터 되게 보편적으로 사용이 돼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 거를 D-Day라고 아주 일반적으로 쓰고 있죠. 그거는 원래는 군사용어였다. 그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1부 그리고 오늘 2부의 몇 가지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